것이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엄청난 격차가 사라진, 그야말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 청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안희정표, 그야말로 청산할 세력과 대연정하겠다는 그런 정치로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에 가까워 보이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사실상의 기득권 대연정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의 필수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승 카드인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필승 카드는 이재명뿐이라고 자부합니다.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그야말로 바꿔왔듯이 성남을 바꾸었고 그 실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도 바꾸고 싶습니다. 개혁 대통령,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인수위 없는 국정운영,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뿌리 뽑을 만큼 깨끗합니다. 정책과 국정운영 로드맵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준비된 문재인이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 안녕하십니까. 저 안희정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여러분께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많은 국가적인 위기, 대통령의 탄핵, 안보의 위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십니다.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의 카드이며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안정과 개혁의 리더십, 저 안희정의 새로운 정치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성공시켜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희정 후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지난 5차례에 걸친 토론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종합 1위를 5차례나 허락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왜 신문과 방송에는 나오지 않느냐고. 네, 정말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 최성은 SNS 지지자들이 제안해 주신 SNS 대통령 후보 최성으로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토론회 이후에 저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우리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에 처한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으로서 청렴하고 국정운영이 풍부한 저 최성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조해내겠습니다. 최성이란 이름 두 자 기억해 주시고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누가 대한민국을 구조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여러분 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3번의 1대1 맞짱 토론 그리고 2번의 키워드 토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짱 토론은 각 후보가 자유 주제로 한 후보를 지명해서 총 4분간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발언 기회를 놓쳤다. 이럴 경우에는 각 후보당 딱 한 차례 30초간의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찬스 발언을 쓰고자 할 때는 손을 들어서 사회자에게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대1 맞짱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성 후보부터 후보 중 한 분을 지명해 주시죠. 어떤 분과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요. 자, 네. 그럼 최성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이 있겠습니다. 문 후보님,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6차에 걸친 토론을 끝나면 실제 지방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께 충분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론회가 대권 후보들만의 어떤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촛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모두 발언에서 제안했던 SNS를 통해서 후보 간의 어떤 청렴성, 정책적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토론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검증의 기회, 또 우리 정책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와 저의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비교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인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도 지적했던 것처럼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등 영입 논란도 있었고요. 또 계속되는 문 후보님의 측근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전국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혁신 공정인사 시스템을 운영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너무 차기 정부로만 미루고 계시는데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토론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빨리 추미애 대표든 당이 국회와 함께 DJ식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3당 공동 개혁정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문 후보님이 과연 국민의당과의 적극적인 그런 이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왜냐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문 후보님에 대해서 친문 패권주의다 등등 해서 비판을 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3당 공동 개혁정부에 대한 이런 의지가 어떤지 이런 문 후보님과 저의 정책적인 차이를 비교했는데 전체적인 문 후보님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들고 있어 주시죠. 아, 네. 예, 이 공정인사 시스템은 저도 뭐 100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공직자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전체 능력을 넓혀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권 교체에서 공직 인사를 할 때는 과거는 때보다 도덕성, 개혁성 이걸 네. 제대로 시간 검증하는 때문에 인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개혁정부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공동 개혁정부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네. 또 문재인 정부 최성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공동정부 문제는 잠시만요. 아니 시간이 제가 정권 교체 네.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러나 문제되는 저는 거죠. 예. 국민의당과의 갈등 관계가 지금처럼 문 후보님과 이 국민의당의 관계가 악화되면 공동정부가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계속 차기 정부로만 미루겠다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사드는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겁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최성 후보님이 말씀하신 DJ식 일괄 타결 그거 우리 정권 교체하면 다음 정부가 해내야죠. 그 일을 우리가 과거에부터 잘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하는 네. 것이죠. 중요한 건 후보님 지금 어떻든 대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근 인사 관련해서 검증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성에 맞는 그런 이 인적 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측근들의 말실수가 이어지고 자, 있는데 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 끝났죠.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최성 후보님 저한테 정말 말할 게 주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 앞에 저 깜짝 드렸는데. 놀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예. 또 이제 두 분께서 맞짱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재명 후보 어떤 네. 후보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최성 후보님한테 먼저 좀 의견을 좀 몇 가지 묻고 자,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와 최성 후보 간의 맞짱 토론. 네, 제가 사실 우리 최성 후보님은 발표한 정책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몇 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를 네, 상세히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 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죠. 이 보육과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네, 물론이죠. 그래서 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네. 아동과 학생,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네. 기본소득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보육정책, 교육지원정책 아닙니까? 네. 이거 혹시 찬성하시나요? 아주 좋은 제안인데 문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청년 수당을 월 100만 원씩 주는 거 외에도 네. 다양한 수당들을 제공을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8천조에 가까운 국가 통합부채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삼성 재벌의 아들이나 또는 정유라 씨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월 1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주는 것보다는 네. 그 예산을 오히려 좀 아껴서 청년 실업, 청년 네, 알바생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인 선택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대한 지혜를 좀 네.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선별해서 할 경우에 반드시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별하게 되면 납세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기도 합니다. 복지 전달 비용이 더 들기도 하죠. 만약에 이 100만 원 정도씩의 기본소득을 재정 부담을 자꾸 문제 삼는다면 400조 국가 예산 중에서 28조 7% 조정해서 만들 자신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부분은 청년 배당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네. 대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재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똑같은 1년에 100만 원을 제가 줬을 얘기 좀 때, 할게요. 네. 1년에 100만 원을 줬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청년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제주도에서 받는 사람 제주도에 쓰고 네. 부산에서 받는 사람 부산에 써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재래시장 골목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전국에서 창업하기 희망 지역, 창업 희망 지역이 강남구에 이어서 네. 성남시 수준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이 좀 근데 있다는 이재명 말씀드리고 후보님, 싶고요. 예, 이재명 후보님,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럴 때는 네. 협조 좀 해주세요. 네. 사드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든 걸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일괄 네. 타결해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최성 후보님의 의견 동의하고 저는 한반도 네.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이미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해가 동의가 되는 것 저는 같아요. 좀 달라요, 이재명 후보님. 네. 이재명 후보님의 여러 잠깐 가지 제가 질문하는 중인데 외교안보 정책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네. 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네. 그냥 차기로 넘기자. 좋은 네. 방법이 있다. 보관이 있다. 네. 국민들은 좀 믿어라. 오케이. 네.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방향이 뭡니까 도대체? 자, 그런 점에서 배치하자는 겁니까? 철수시키자는 마냥 겁니까? 좋습니다. 마냥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 위협받을 때 그거는 팩트를 어긋나요. 한미동- 주한미군을 철수할지라도 말한 일 없어요. 작전지휘권을 헌수하겠다고 했죠. 그 내용을 그 제가 얘기지. 봤어요.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드 문제는 자, 시간 다 찬성이냐 돼가고 있습니다. 반대냐는 문제가 최선 아니라 후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미 동맹과 연관돼서 가야 된다. 자,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두 분 간에 또 못다한 말씀은 또 다음 다음 기회가 기회에, 또 네.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재인 후보 어떤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안희정 후보님, 자, 안희정 네, 후보. 자, 질문합니다. 문재인 네. 후보와 안희정 후보. 오늘 우리 들어올 때 우리 MBC 해직 기자들이 피켓팅 하는 앞을 지나서 우리 토론하러 들어오면서 정말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적폐청산 말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번에 공영방송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아주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구속되니 많이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들이 다 망가졌는데 저는 우리 박용찬 우리 농수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방송 정말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해직 언론인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전원 복직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 길거리에 지금 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대부분의 상고해놓고 아직도 이렇게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우리 MBC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정부 속에서 후임사장 인사를 강행했고 문재인 후보님. 그 이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하고 그 제작했던 기자와 PD들을 후보님 지금 1대1 맞짱 유배시키기도 토론, 하고. 맞짱 토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한번 답변을. 예,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또 공영방송의 선거 개입 금지하고 선거에서 중립성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정권이 방송을 정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남은 시간 다 쓰셔도 됩니다. 예. 예. 문 후보님 4분 우리 주도권 토론에서 3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1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시간 배분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조금 다 충분합니다. 예. 저는 언론 민주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다 공영방송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 되면 다 또 공영방송은 국민의 거니까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과 관련되어진 법안 하나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를 못해서 제도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의 이 국가 개혁 과제인 언론이 개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여야를 뛰어넘어서 좀 합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여당일 때는 하자고 했다가 야당이 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또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논의와 정치 구조를 가지고는 개혁 과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저는 꼭 이번 기회에 이런 언론 개혁의 어떤 그 정파를 뛰어넘는 합의를 통해서 언론의 재기능을 민주화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뜻이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맞짱 토론 봤습니다. 이 맞짱 토론할 때는 좀
일문일답, 좀 단문단답식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요. 자, 안희정 후보 차례죠. 안희정 후보 어떤 후보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예, 최성 후보님하고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성 후보님, 조금 전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약간의 좀 서로 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안보 외교, 사드를 포함한 어떤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에서 하는 사이다 발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난번에 최성 후보님이 지적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렇죠. 네. 너무 다르죠? 국내의 어떤 정치의 개혁에 대한 어떤 사이다 발언보다도 안보 외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했는데 우리는 한미동맹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핵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이해관계가 같고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고 북한이 다르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 보수와 진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마다 상황마다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런 논리는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안보 외교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정파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좀 더 신중한 어떤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보는 정파의 안보가 아니라 5천만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파적으로 서로 간에 싸워서는 우리 5천년 이 땅의 이 슬픈 이 오욕의 역사를 극복할 수가 없다. 한 말씀 더 예, 드려도 그런 될까요? 이제 측면에서 그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보가 미, 일, 중, 러 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국내의 경제, 소위 말하는 국가 경제의 위기, IMF 외환의 위기,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안보와 경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되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께 걱정을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좀 만들고 있는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과 안보 외교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러한 정치는 저는 이번 기회에 극복하자. 그래서 저는 여야 정파를 모두 포함시키는 죄송합니다. 국가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해서 국가적인 어떤 안보 전략 어떤 목표를 합의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네. 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는 뭐 청와대에 있을 때 김대중 정부 대통령 모실 때도 그렇고 국회에 있을 때도 통해통이 계속 있었는데 초당적 대북 정책, 실사구시적 국익외교는 좋은데 문제는 안희정 후보님과의 차이는 안희정 후보님은 대연정할 때도 뭐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지난번에 내 공약 받느냐 해서 열심히 제가 외교안보 쪽을 봤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 일괄 타결 이런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렵고 용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오히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건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됐던 거기 때문에 아무리 초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실사구시적 민족 자존외교 이런 부분의 중심 속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2006년 10월 전남대 강연에서 평화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악한 다른 정권과도 대화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저는 정파를 좀 뛰어넘어서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합의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안보가 곧 경제고 안보가 곧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여야의 대화를 통해서 안보 전략에 대한 미래의 구상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30초 앞서겠습니다. 자, 30초 찬스 네. 쓰시겠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이다 발언,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한다 이런 뜻의 비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난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제가 비난 드리고 싶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이거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꼭 구한말과 같은 위기 상황을 우리한테 초래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말씀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안 하고 현재 이 잘못된 정책을 끌어가겠다는 뜻인지 정말로 궁금하고 잘못된 건 고치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위험 요소가 생겼습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는 일이지 적당히 미봉할 일이 아닙니다.
자,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이로써 첫 번째 맞짱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8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들께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가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후보자들의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소신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했는데요. 자,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이내에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곤란하거나 답변을 원치 않을 경우엔 답변하기 싫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먼저 안희정 후보죠.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휴가 하겠습니다. 첫 휴가. 네. 첫 휴가. 왜 첫 휴가를 선택하셨습니까? 휴가는 누구에게나 즐겁지 않습니까? 질문 내용도 즐거울런지는 제가 이 봉투를 개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지금 첫 휴가 질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봉투에 밀봉해서 질문 내용을 간직해 왔습니다. 자, 질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신 후에 첫 휴가를 맞았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함께 고생해온 가족들과 작은 섬으로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2의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 국군 2명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다. 이런 참담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자, 안희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자, 어떻게 당장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미 진지게 가동시킨 초당적인 국가전략안보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을 첫 번째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대응에 있어서 현장 지휘 체계를 이미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휴가라고 됐다면 그 사이에 이미 군 지휘 체계에 대해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일선 전체에 대한 대응 강도를 점검하는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최성 후보죠. 최성 후보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전격 사임을 하겠습니다. 전격 사임. 자, 어떤 질문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 사임은 아니지만 그런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닐 것 같네요. 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 전 회장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아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저런 관측과 전망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 홍 회장이 최성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을 함께 치르자, 함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올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할 겁니다.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의 꿈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나오시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외교부 장관일 때 저는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분을 존경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유엔 거리안도 무시하면서 나오는 것은 정말 품격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홍석현 회장님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마는 언론사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런 정치적인 중요한 국면에서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 온당치 않고 또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홍석현 회장님을 둘러싼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중립화를 위해서도 당신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 홍석현 회장님은 언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에는 개입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이 지지 기반 약하지만 노 땡큐입니다. 네, 최성 후보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로봇세를 골라봤습니다. 로봇세. 네, 로봇세. 자, 어떤 감이 좀 좋은 감이 오신 대체적으로 모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정확히 생각이. 보셨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많이 해오셨죠?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이 택배부터 레스토랑, 바텐더까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여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자. 다시 말해서 이른바 로봇세를 신설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봇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류는 끊임없이 이 생산 기술을 향상시켜 왔고 생산력은 증대되어 왔습니다. 즉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결국 생산력은 늘어나지만 노동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될 거고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면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쌓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여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저한의 우리 공동체의 삶은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생산성에서 오는 일자리 축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세를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즘 추세죠.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가장 4번째 안에 드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됐는데 기본소득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네, 자 기본소득과 연결시켜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자 문재인 후보, 자 어떤 단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FTA. 예, FTA. 예. 좀 평범해 보이는 제목 아닌가요? 혹시 뭐 또 현안이 될지도 모르니까.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온 건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 개방 통상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도 그동안 활발하게 그렇게 체결을 해왔습니다. 한미 FTA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미국에도 서로 무역에서 이익이 돼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상 일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한미동맹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미 간의 외교 관계가 우리 외교의 근간이긴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말을 하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재협상을 해내겠습니다. 네. 마치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린 것처럼 네 분 모두 아주 재치 있고 솔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대1 맞짱 토론 순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은 4분이고요. 자, 이번엔 문재인 후보부터 자, 어느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최성 후보님입니다. 네, 선택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예. 후보와 최성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이 있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네.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 이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치매는 지금 65세 어르신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근데 치매 이것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 질병으로 선정해서 국가가 정말 특별하게 챙겨야 될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 그다음에 우울증, 또 그 외에 어떤 성인병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치매 문제는 단순히
어르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파탄까지도 가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면서도 동시에 지방 정부에게 예.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치매 지원센터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치매 전문 병원도 전국 곳곳에 설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도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아주 좋고요. 다만 저는 우리 후보님이 갖는 치매 문제는 또 다른 어르신들의 성인병 또는 이런 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치매만 하는 전문병원도 좋지만 노인 종합병원을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정말 원스톱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재명 후보님이 이야기하셨던 청년 수당, 배당도 좋은데 그런데 투자하는 예산과 이런 어르신 투자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은 뭐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뭐 저의 공약 이전에 우리 기초연금 이것을 이 박근혜 정부가 20만 원 그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20만 원이 다 지급되고 있는 어르신들은 전체 어르신들의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뭐 동의하고요. 공감하시겠죠? 동의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11대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 최초로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만들 때 제가 원내 부대표로 또 적극적인 그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기초연금 문제도 기본적으로 후보님의 의견을 동의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약을 만들 때는 청년이면 청년, 어르신이면 어르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는 구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까 기본소득 보장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제 노인 배당 100만 원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노인 배당 100만 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월 한 8만 원 이런 꼴이죠. 그런 격인데 저는 그렇게 그 어르신 배당 100만 원보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하위 70%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어르신 대책이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아까 청년 배당을 포함해서 기본소득 개념을 한국에서 이슈화한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게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너무 개인적 의견보다는 충분한 복지적 담론을 담아서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도 대폭 좀 확대하고 또 그 공공근로의 급여도 좀 적어도 한 2배 정도 인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찬성하고요. 우리 문 후보님이 이야기했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실 말씀.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 순서죠. 자, 어떤 후보와 맞짱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님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성남시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방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생활복지나 생활 밀착형 복지 행정을 펴는데 굉장히 많은 모범을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이재명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광역 행정인 도와 시 행정이랑 또 다소 좀 마찰을 빚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 공약 지키기 위해서 재정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새로운 복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남경필 지사가 저를 소송까지 해가면서 심하게 막았고 그는 뭐 저희 자율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관철해냈습니다. 충돌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치분권 시대로 저는 좀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그런 어떤 몸싸움도 좋고 하여튼 간에 뭐 상급 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 자치분권 시대로 저는 대한민국은 확실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치분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각 단체마다 재정 지수들이 너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국가 위임 사무를 대체적으로 다 폐지하고 그 해당되는 81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만큼 각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면 뭐 전남이나 이런 데가 약 2조 원 이상의 자율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죠. 이게 진정으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다. 국가 이제 유임 사무를 자치 사무로 전반적으로 좀 네. 전격 내려 보내주고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결정권까지 좀 확실히 넘겨주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점에서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자치분권 헌법, 즉 현재로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치활동을 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헌법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헌법의 개정으로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저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했는데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성남시민 1인당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낭비적 요소가 생겨납니다. 성남시는 사실 시민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지만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1인당 예산은 더 작은데도 다른 지역과 다른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뿌리는 바로 자율권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생긴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남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도시 경영의 속에서의 이 자율권 확보를 위한 아주 결단력 있는 어떤 도시 운영과 행동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건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남시의 재정력 지수랑 비교해보면 다른 데는 다 가난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자체 수입으로 봉급도 못 주고 있는 시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저는 내국세의 국가 조세에 있어서 19.24%를 헐어서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확실히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수준으로 책임있게 지역살림을 꾸리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초만 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규정상 죄송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주장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저는 발언 제 기회가 말씀을 이재명 해주십시오. 후보가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두 후보 간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요. 자, 다음은 최성 후보죠. 자, 네. 어떤 후보와 우리 토론하시겠습니까? 안희정 후보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희정 후보님 제가 드린 안대범 후보님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너무 대범하셔가지고 예. 이게 잘 우리 안대범 후보님은 말씀하는 걸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학에서 강의도 했는데 잠깐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안희정 후보님의 이 공약을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은 계속 강조하셨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고 그래서 하실 거냐고 하면 협치라고 하셨다가 대연정이라고 하셨다가 도대체 어쩌시겠다는 걸 모르겠고 또 정책 계승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계승,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계승. 저는 제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4대 강사업 국정조사 시킬 거예요. 책임자를 물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의 선한 의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는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토론에서 문 후보님 이야기 나오는 분은 또 아주 야멸차게 문제 제기를 하셔버리고 사드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협상 존중 또 통일 정책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은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과연 우리 안 후보님이 만약에 집권하셨을 때 과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인지 아니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계승인지 계속 제가 열심히 들어보고 할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자, 최성 후보. 네네.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2분 20초니까 다른 기회를 충분히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안 후보님이 지금의 지지율의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안 후보님을 아끼는
민주개혁진영,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국민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노선이고 어떤 정책입니까? 예, 저는 확실한 민주당의 집권의 정권 교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민들과 우리는 사랑과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미워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우리는 충분히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의회와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폐청산과 관련되어지는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후보님. 그리고 질문이 지금 4개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 네. 얘기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개혁 과제를 놓고 가장 다수의 연합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형성을 위해서도 우리 당의 대표가 원내에서 다수파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달라고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해주세요. 어떻든 제가 주도하는 토론이니까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하는 거니까 핵심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긍정적인 국가 정책이 있다면 그건 또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표지만 갈고 내용은 다 비슷한 국정 운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르바님, 문제는 네. 여기 있는 모든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협치를 반대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안희정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냐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몸통이자 공범인 자유한국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대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후보님, 국민적 분노인데 여섯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아닙니까? 계속 그 여섯 부분을 번째 토론을 하는 동안 그 지금 부분을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뭐라고 않았습니까? 적폐청산과 국가개혁과제에 합의할 수 있으면 그 합의를 토대로 연합정권을 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 않았습니까? 합의가 불가능한 세력이라는 걸 모릅니까? 노력을 해봐야죠. 의회랑 대화를 그렇게 처음부터 포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지금 시간 다 됐고요. 예. 또 한 차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회로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재명 후보 네. 어떤 후보와 문재인 후보님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노인 문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발표하신 대로 20만 원을 30만 원 올리고 70% 대상자를 80%로 늘리는 데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70% 80%는 아닙니다. 아니 70% 70%에 대해서 30만 원. 80%까지 아닙니다. 대상자 확대하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발표한 적 없습니다. 발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예. 언론이 그렇게 그냥 네, 추측해서.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은 지급하는 거나 지금 대상자 중에서 이제 월 10만 원 하는 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한다면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실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그렇게 주장하는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이제 그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보편복지, 어떤 부분은 또 선별복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상급식 할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왜 가난한 애들을 좀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그 논쟁에서 우리 민주당은 보편복지가 필요하다. 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예. 노인하고 다를 바가 뭐 있나요? 노인과 어린이가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을 증명해야 되고 가난을 증명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굳이 우리가 재정만 넉넉하다면 모든 어르신들께 그렇게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 어쨌든 하위 70%를 우선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더 풍부해진다면 그때는 그 대상을 점점 높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기초임금의 액수도 높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이 드는데 7조 원쯤이 드는데 문 후보님은 선별적으로 주자. 가난한 사람 골라서. 저는 그냥 같이 기본소득으로 주자. 둘 중에 선택한다면 국가 재정 부담은 똑같거든요. 근데 왜 굳이 골라야 됩니까? 그게 국가 재정 부담이 같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같습니다. 7조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기왕의 하위 70%에 대해서
월 20만 원 기초연금은 제도화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런저런 공제를 하는 바람에 실제 혜택은 40%도 채 받지 못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높이고 70% 모든 어르신들이 그러자는 것이죠. 좋습니다.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수당 지금 제안하셨었는데 공약으로 얼마든지 혹시 아시나요? 아동수당은 아직 설계가 조금 덜 돼서 발표를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 발표하셨는데.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방침은 지금 섰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직 안 그리고 했군요. 기존에 우리 이제 보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나 없애고 통합할 언론에는 것이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표돼 있어요. 그렇죠. 아쉽네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엄청난 격차가 생겼고 이 격차의 해소가 곧 공정사회로 가는 길일 텐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뭐 기초연금을 올려도 재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계산하면 7조 원 가까이 되던데 그 외에 저번에 일자리 그것도 한 뭐 2조 몇천억 또 침해하려면 그것도 몇 조 들 텐데요. 그렇지 예산을 마련하려면 증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법인세를 올리자면 길이 없는데 왜 법인세는 왜 마지막인지 정말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정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지 사업을 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정도의 재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정세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에 법인세 정세도 줄여주시죠.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법인세를 맨 마지막에 올리겠다, 마지막에 검토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기득권자 편을 드는 것 아니냐. 기득권 대연정 아니냐. 이재명 이걸로 후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 부자 정세, 자, 3회자 좀 서민 정세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바꾸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맞짱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찬스가 의미가 없어요. 30초 쓰시죠. 네, 언제라도 쓰세요. 자, 두 대통령 번째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두 번 이제 남았네, 화면에 4개의 키워드가 남아있죠.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부터 키워드를 네.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기 파랑새로 하겠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 파랑새. 네. 파랑새와 연관돼 있는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잘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냥 느낌으로 지금. 네, 뭐 느낌이 좋았어요. 예. 자, 한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네. 이 소녀상에는 그렇죠. 네. 어김없이 한 마리의 파랑새가 놓여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을 놓고 한쪽에선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네. 다른 쪽에선 이보다 더 나은 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겠죠.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또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 만족할 만한 재협상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새 저도 가끔 붙이고 다니던 그거였군요. 위안부 문제는 사실 개인의 피해자와 일본 국 간의 문제인데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합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할 일이지 국가는 지원할 뿐이지 대신 합의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피해를 대신해서 어거지 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첫째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권한이 없다. 두 번째, 국가협약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 번째, 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합의는 기본적으로 부인돼야 됩니다. 재협의를 할 게 아니라 합의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고 민간과 일본국 간의 협의와 협상, 보상과 사과 문제를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였고요. 다음은 문재인 후보. 예, 가운데 있는 칼빈슨 호 선택해 보겠습니다. 칼빈슨 호. 예. 어떤 질문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거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건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미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양국 대규모 해상훈련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투입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에 취임하신 다음에 북한 김정은
김정은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 온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또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북한과 저는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나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그런 회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이 협의와 또 한미, 한일, 한중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선제 타격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강도 높은 옵션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물밑에서는 북한 또 중국과 그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물밑 대화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죠.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2개밖에. 어려운 걸 좀 선택해 주세요. 저 파이널 셧다운. 예, 파이널 쇼다운. 네. 예. 그 소규 조수를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예. 제가 모르고 소규 조수를 둘 꺼냈네요. 중에 하나이길래. 예, 하나는 영어, 하나는 사자성구니까요. 자, 파이널 쇼다운. 자, 질문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신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파이널 쇼다운, 즉 최후의 대결을 함께할 후보가 누가 될 것으로 예상 관측하고 계십니까? 양자 구도냐, 3자 구도냐. 네, 그리고 최종의 상대편 후보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느냐. 지금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도 네. 또 국민의당도 지금 각각 지금 경선 중에 있어서 네. 제가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적절치 경선에 않다. 불공정 개입 사례가 되므로. 자, 그렇다면 양자 구도, 3자 구도 그 중에 어떤 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3자 구도가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 3자 구도, 그러나 4자 구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각 정당들이, 그 정당의 어떤 목표를 갖고 후보를 냈다면, 아마 그 현재의 4자 구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양자 구도보다는 3자 내진 4자 구도로 네, 갈 것이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최성 후보죠. 너무 선택권이 없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4자 선포가 역시 저는 마지막에. 세 분이 좀 저걸 택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도 저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역시 배려를 좀 안 해주시네요. 자, 소규 조수 상당히 어려운 4자 성구인데요.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좋은 제도라면 따르겠다. 이런 사자성구인데 이런 차원에서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무총리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함께 해왔던 같은 진영의 인물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대 진영의 인물을 기용하시겠습니까? 혹시 또 지금 생각해 두신 국무총리 후보가 있습니까? 우선 답변하기 전에요. 네. 이 정말 저 소규 조수가 저한테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질문이 또 사자성어 내용도 알려주시고 해서 정말 10년 먹은 체증이 정말 가십니다. 정치는 큰 강과 바다는 결국 바다에서 만나기 때문에 통합의 정신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과 적폐청산을 하지만 결국은 대통합으로 가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북핵 위기, 사드 위기, 한반도 경제 위기. 잘못하면 침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두에 둔 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아직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북핵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혁신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저의 가까운 진영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게 반대 진영. 진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은 뭐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네. IMF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역이시기도 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모두 키워드 토크 시간을 다 가져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1대1 맞짱 토론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찬스 발언을 쓰시지 않은 분은 이번 순서에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자, 찬스는 마무리 발언과는 함께 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최성 후보 차례인가요? 어떤 후보와 뭐 토론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재명 네. 후보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기회만 되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안희정 후보냐고 맞짱 토론하지 않은데 뭐 꼴찌 후보인 4등하고도 맞짱 토론하실 용의가 언제든지 있으시죠?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앞으로 중요한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서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후보님 정책하고 제 것하고도 좀 비교를 한번 서로 해봤습니다. 세 개를 다 만들었군요. 네. 우선 아까 뭐 이재명 후보님이 기본소득으로 이제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약 67조 이제 소요가 되고 물론 뭐 자체 예산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청년 배당을 또 연 100만 원 정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사드 배치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까 우리 뭐 보시기 편하게. 주한미군 철수 감수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그런 얘기 한 일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언론에서 나온 걸 했기 때문에. 언론에 그런 거 나온 일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않고 했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저는 건데. 못 봤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집권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 총부채가 8천조고 그 외에 지금 미국은 또 대북 선제 공격을 논의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또 다른 국가 부도 위기 또는 대단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 듣고 계시죠? 네, 어떻게 제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좀 팩트를 정확하게 네, 알고 하시면 네, 좋을 것 네. 같고요. 제가 가계부채 탕감 24조는 명목상 금액이 그런 정도 규모인데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알고 있어요? 탕감하겠다라고 네, 한 거니까 네. 그걸 거기다 더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죠.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든다니까요. 사람들의 부채가 24조가 있는데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탕감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걸 1%에 사놓은 것들이 있고 네. 이미 상각 처리한 것들 치료기간 지난 거 가지고 있는 명목상 금액이 24조 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24조를 돈 한 푼 나중에 안 확인해 들이고 보세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일단 정부가 설명해- 가지고 있는 네. 부실 채권을 털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본소득 43조의 국토보유 아니 전체적 이 강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네. 잠깐만요. 팩트를 확인하자니까요. 기본소득 43조에 국토보유세를 별도로 써놨는데 합친 게 43조입니다. 좀 그런 거 좀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네, 네. 전반적인 기본- 국가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43조는 28조 원은 기존의 400조 예산 중에서 이미 어차피 대기업 R&D 지원이든 토목 예산이든 어차피 쓰는 돈들을 아껴서 성남시가 1조 6천억 중에 7%를 아껴서 복지 정책하고 빚을 갚았던 것처럼 국가에서 28조 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17조 원은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전액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목적세로 만든다. 네. 라는 거니까 이거는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빚 아무튼,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게- 이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작년 6월에 퍼브스지에서 네. 한국과 스웨덴, 노르웨이를 재무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경한 대미 압박을 통해서 26조 이익을 챙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에게 치면은
독도와 같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우리의 독도와 같은 중요한 영유권을 중국에 주고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영유권을 주고 한 게 아니라 자, 시간 다 돼갑니다. 네. 자, 그 얘기 말고 제가 자꾸 부채를 늘린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부채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왜 부채가 늘어난다고 허위 사실을 자꾸.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 자, 아니라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재정 다음- 위기를 극복할 자, 수 있는 그런 그런 한희정 비전이 최성 약하다는 후보 거죠. 지금 다른 두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차례거든요. 네. 예, 자, 이재명 후보 어떤 후보? 한 명 남아 있죠.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죠. 예. 네. 저 안희정 후보님,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사실 안보관 강조하시다가 약간의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본의와 다르게 이제 오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광주의 일부 또 피해자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뭐 항의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그 문제를 광주 학살 세력, 그 후예인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쪽하고 손을 잡아서 권력을 나누겠다, 동지가 되겠다. 이렇게 대연정 주장하시는 분이 그 문제 지적하는 건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 얘기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건 이재명 후보님 제가 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너무 정치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공개하지 마세요. 아, 네, 그건 알겠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현재 의회에서의 대연정과 협치를 좀 강조하는 것을 갑자기 그 학살 세력의 후예들이라고 또 상대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고. 바른당, 새누리당은 네. 맞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그렇게 네,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하나 이제 정책적인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노동 유연성 주장하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격차가 사람들에게서 기회를 뺐고 또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데 노동의 목, 소위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금 80%에서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노동소득, 즉 가계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서 노동소득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더 힘든 처지에 처하면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노동 유연성 제도와 네. 그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즉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그 노동 유연성이 임금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노동 유연성이 생겨나면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새로운 그렇죠. 형태의 민주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겁니다. 새로운 네. 내용이 없는 거죠. 예. 새로운 게 바로 뭔지 잘 그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재벌 대기업들이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고 돈이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온 경제 침체입니다. 이거를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존경하는 그 루즈벨트가 소위 재벌의 당시로는 독점 대기업에 대한 과세, 그다음에 노동자 보호, 노동권 강화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복지 강화를 해서 같이 잘 사는 그런 체제 만들어서 미국의 50년 경제 호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벌 대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가 축적이 돼서 이 불균형,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사내 유보금 더 쌓이지 않도록 뺏자는 게 아니라 세금 좀 정상화해가지고 복지 확대하자. 그리고 복지 확대를 하되 전에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약자, 노인, 제가 그 노인 보호하자, 장애인 지원하자, 농민 지원하자, 보육 지원하자, 학생 지원하자, 교육 지원하자, 청년 지원하자, 다 취약계층들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100만 원 지급하자는데 이게 왜 예를 들면 우리 안 후보님이 볼 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 민주당의 우선은 정체성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 30초 얘기하더라도 남았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네. 복지제도에 너무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거 정리해서 기본소득제로 나눠주자는 겁니다. 네. 유럽에서 논의되는 게 그러려면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기본소득제를 거기다 넣으면 네. 그것은 재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지 않느냐. 그 문제 얘기입니다. 네. 자, 혹시 두분 토론 잠깐만, 여기서- 아니 4초 남았는데 왜 그러세요? 예,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하시죠. 5초 남았는데
혹시 농업 이재명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겠 이재명 후보께서 이미 시간을 초과하신 그래, 분이 많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찬스. 자, 그러면 최성 후보 찬스. 사회자하고 후보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네. 박근혜 씨가 이렇게 탄핵되고 지금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분노를 사는 건 청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후보 당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최종 판결문이 있는 범죄 경력 증명서 그리고 또 재산 납세 증명서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꼭 광주 토론회 전까지 당과 국민 앞에 공개해서 우리가 청렴성을 당과 국민 앞에 검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거듭 확인드립니다. 네, 최성 후보께서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다음 1대1 맞짱 토론 순서는 문재인 후보죠. 예. 남아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예. 예. 아까 약간 끝이 남아 있어서 마저 마무리하겠는데, 예, 저는 뭐 정책을 그동안 활발하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복지 정책하고, 교육 정책은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재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거꾸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정책은 무엇이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구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곧 할 것입니다. 질문은 아까 사드에 대해서 단호한 반대. 다음 정부를 미루자고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작년 12월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이니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시한부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보입니다. 이제 그거는 질문 자체가 사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냐 하는 것하고 사드가 이미 배치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기정사실이 될 경우 배치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좀 뒤섞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이해하겠습니다. 임시 조치라든지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사드 우리의 대체로 우리 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반대를 할 작정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이든 우리 후보들이 다 반대해야 맞는 것이죠. 네. 그러나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가부 양쪽을 다 늘어놓고 충분한 공론화 또 외교적인 설득을 통해서 우리 안보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이미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발표를 해줘야 예를 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판단의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애매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압박을 가하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겠다고 해서 더 심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이신데 입장을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방향은 정하셔야지 방향도 안 정하고 다른 사람이 국회가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 나중에 보면은 방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좀 책임 회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예. 뭐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하면 뭐 시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당장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가운데 실제의 허용하고는 뭐 이렇게 상관없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 사드가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중국하고 관계는 푸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부품까지 반입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또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다 들어놓고 미국하고의 안보 협력 관계도 지켜내고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도 아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이걸 북핵 방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북핵 방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수도권 방어에 도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죠. 후보님처럼 마치 저들이 사드를 강요하기 위해서 퍼뜨리고 있는 사실에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고 국익이 뭔가를 생각하고 미국의 조치가 잘못됐으면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고요. 자, 문재인 그러면 후보 찬스 발언 쓰시겠어요?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뭐 후보들 지금 경쟁하고 있지만 한 팀입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기만 하면 정권 교체 꼭 해낼 수 있는 그런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네거티브만큼은 좀 하지 말자라는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하면 그 네거티브에 의해서 상대가 더럽혀지기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더럽혀지고 우리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정말 우리끼리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께서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희정 후보. 자, 마지막 한 명 남아 있죠? 예,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말씀에 대해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의 그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신 문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 문재인 후보님을 돕는 분들도 네거티브를 엄청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네. 그 문제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우리 안희정 후보님 정말로 선의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거티브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신뢰하는데 그러나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희정 후보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 하시거나 조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문재인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는 네거티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서로 저도 문재인 후보님하고 경쟁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운동 과정에 서로 좀 돌입되다 보면 서로 몸싸움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화력은 문재인 후보님 쪽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각각이 있는 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님도 조금 각별히 좀 챙겨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시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적어도 선대위, 네. 적어도 선대위 차원에서는 네. 지지자들끼리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대위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그것까지 있지만 말자. 문 후보님이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입장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저는 어떤 서운함이 있느냐면 문 후보님은 참 점잖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 후보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아프게 때립니다. 그런 사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주변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희정 후보님의 대연정 이런 방침에 대해서 반대 의견, 비판 의견을 내기는 했을지언정 그거하고 네거티브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섭섭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은 우리가 마땅히 토론해야 될 그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좀 당연히 비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비판의 내용이 실질적인 양상이 상대를 인격을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만히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아 정말로 얼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문 후보님도 좀 잘 챙겨주시고 저도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당의 동지로서 힘을 더 모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동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의회 구조에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의회 구조 내에서 어떻게 개혁 조치들을 좀 취하나고 의회와 어떤 수준의 대화를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회와 당연히 정말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오히려 상시적인 대화 틀을 오히려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을 테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상대당의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상대당을 적폐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대화 상대나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대화하고 협력을 구하는 거하고 권력을 나누고 장관직을 나누고 하는 연정하고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자꾸 지금 이미 그 문재인 후보님의 처음에 캠프에는 이미 그렇게 다 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희정
후보께서 대연정하셨다가 그 뒤에 협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리를 잘하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30초 쓰겠습니다. 찬성한다고 말씀을 자, 드렸는데 문재인 후보, 다시 충분히, 또 대연정을 주장하니까. 문재인 후보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시청자들이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자,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30초 찬스 발언을 쓰시죠. 국가가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대통령과 의회의 이 끊임없는 발목 잡기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국가개혁 과제에 합의하는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핵심 목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분의 마무리 발언, 마무리 제언을 듣도록 할 텐데 지금 안희정 후보께서 계속 발언을 하셔서 지금 안희정 후보께서 하셔야 될 차례인데 최성 후보 먼저 하고 좀 숨을 고를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좋습니다. 예, 동의하셨고요. 자, 최성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신 30초로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5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야, 최성이 하는 말이 맞구나. 촛불, 민심, 시대 정신, 앞으로 가야 될 대한민국 청렴하고 정말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회, 재선시장으로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조하겠습니다.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 있는 제가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 만나면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재명 후보. 네,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는 이미 대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야말로 진정한 정권 교체, 세상 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정권은 교체됐으나 세상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해온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성남을 바꿨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듯이 총력을 다해서 전국의 모범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을 대개혁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것을. 다만 세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십니다.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세력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재인 후보. 예, 적폐청산, 시대교체, 정치교체 다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검정이라도 다 돌파하면서 반드시 정권교체할 수 있는 필성 카드가 필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되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경제위기, 외교안보 다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또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 예, 97년 당군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도전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원칙과 상식의 시대를 만든 노무현의 도전과 기적이 있습니다. 2017년 저의 도전은 대화와 타협의 시대 정신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정쟁 구도를 가지고는 현재 국가위기 극복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으로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저 기호 4번 안희정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00분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00분 토론은 자유한국당 4명의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예, 희망지역, 창업희망지역이 강남구에 이어서 네. 성남시 순정은 2번째가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이 좀 근데 있다는 이재명 말씀드리고 후보님? 싶고요. 예, 이재명 후보님?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예, 좀 이럴 때는 네. 협조 좀 해주세요. 사드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든 걸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일괄 네. 타결해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최성 후보님의 의견 동의하고 저는 한반도 네.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이미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해가 동의가 되는 것 저는 같아요. 좀 달라요, 이재명 후보님. 네. 이재명 후보님의 여러 잠깐 가지 제가 질문하는 중인데 외교안보 정책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네. 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네. 그냥 차기로 넘기자. 좋은 네. 방법이 있다. 보관이 있다. 네. 국민들은 그냥 믿어라. 오케이. 네.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방향이 뭡니까 도대체? 자, 그런 점에서 배치하자는 겁니까? 철수시키자는 마냥 겁니까? 좋습니다. 마냥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 위협받을 때 그거는 팩트를 어긋나죠. 주한미군을 철수할지라도 말한 일 없어요. 작전지휘권을 헌수하겠다고 했죠. 그 내용을 그 제가 얘기지. 봤어요.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드 문제는 자, 시간 다 찬성이냐 돼가고 있습니다. 반대냐는 문제가 최성 아니라 후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미동맹과 연관돼서 가야 된다. 자,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두 분 간에 또 못다한 말씀은 또 다음 다음 기회가 기회에, 또 네.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재인 후보 어떤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안희정 후보님. 자, 안희정 네, 후보. 자, 질문합니다. 문재인 네. 후보와 안희정 후보. 오늘 우리 들어올 때 우리 MBC 해직 기자들이 피켓팅 하는 앞을 지나서 우리 토론하러 들어오면서 정말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적폐청산 말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번에 공영방송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아주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구속되니 많이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들이 다 망가졌는데 저는 우리 박용찬 우리 농수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방송 정말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해직 언론인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전원 복직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 길거리에 지금 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대부분의 상고해놓고 아직도 이렇게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우리 MBC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정부 속에서 후임 사장 인사를 강행했고 문재인 후보님. 그 이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하고 그 제작했던 기자와 PD들을 후보님 지금 1대1 맞짱 유배시키기도 토론, 하고. 맞짱 토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한번 답변을. 예.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또 공영방송의 선거 개입 금지하고 선거에서 중립성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정권이 방송을 정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남은 시간 다 쓰셔도 예. 예. 문 후보님 4분 우리 주도권 토론에서 3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1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시간 배분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조금 다 충분합니다. 예. 저는 그 언론 민주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다 공영방송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 되면 다 또 공영방송은 국민의 거니까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과 관련되어진 법안 하나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를 못해서 제도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의 이
국가 개혁 과제인 언론이 개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여야를 뛰어넘어서 좀 합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여당일 때는 하자고 했다가 야당이 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또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논의와 정치 구조를 가지고는 개혁 과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저는 꼭 이번 기회, 이런 언론 개혁의 어떤 그 정파를 뛰어넘는 합의를 통해서 언론의 재기능을, 민주화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뜻이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맞짱 토론 봤습니다. 이 맞짱 토론할 때는 좀 일문일답, 좀 단문 단답식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요. 자, 안희정 후보 차례죠. 안희정 후보 어떤 후보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예, 최성 후보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성 후보님, 조금 전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약간의 좀 서로 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안보 외교, 사드를 포함한 어떤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에서 하는 사이다 발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난번에 최성 후보님이 지적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렇죠. 네. 너무 다르죠? 군 지휘 체계에 대해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일선 전체에 대한 대응 강도를 점검하는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최성 후보죠. 최성 후보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전격 사임을 하겠습니다. 전격 사임. 자, 어떤 질문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 사임은 아니지만 그런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닐 것 같네요. 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 전 회장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아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저런 관측과 전망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 홍 회장이 최성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을 함께 치르자, 함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올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할 겁니다.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의 꿈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나오시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외교부 장관일 때 저는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분을 존경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유엔 거리안도 무시하면서 나오는 것은 정말 품격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홍석현 회장님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마는 언론사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런 정치적인 중요한 국면에서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 온당치 않고 또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홍석현 회장님을 둘러싼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중립화를 위해서도 당신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 홍석현 회장님은 언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에는 개입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이 지지 기반 약하지만 노 땡큐입니다. 네, 최성 후보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로봇세를 로봇세. 네, 로봇세. 자, 어떤 감이 좀 좋은 감이 오신 대체적으로 모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많이 해오셨죠?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이 택배부터 레스토랑, 바텐더까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여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자. 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로봇세를 신설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봇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류는 끊임없이 이 생산 기술을 향상시켜 왔고 생산력은 증대돼 왔습니다. 즉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결국 생산력은 늘어나지만 노동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될 거고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면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쌓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여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저한의 우리 공동체의 삶은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생산성에서 오는 일자리 축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세를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추세죠.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가장 4번째 안에 드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됐는데, 기본소득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네. 자, 기본소득과 연결시켜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자, 문재인 후보. 자, 어떤 단어 저는 선택하시겠습니까? FTA. 예, FTA. 예. 좀 평범해 보이는 제목 아닌가요? 혹시 뭐 또 현안이 될지도 모르니까.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온 건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 개방 통상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도 그동안 활발하게 그렇게 체결해 왔습니다. 한미 FTA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미국에도 서로 무역에서 이익이 돼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상 일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한미동맹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미 간의 외교 관계가 우리 외교의 근간이긴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말을 하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재협상을 해내겠습니다. 네. 마치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린 것처럼 네 분 모두 아주 재치 있고 솔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대1 맞짱 토론 순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은 4분이고요. 자, 이번엔 문재인 후보부터 국내의 어떤 정치의 개혁에 대한 어떤 사이다 발언보다도 안보 외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했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핵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이해관계가 같고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고 북한이 다르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 보수와 진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마다 상황마다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런 논리는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안보 외교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정파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좀 더 신중한 어떤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보는 정파의 안보가 아니라 5천만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파적으로 서로 간에 싸워서는 우리 5천년 이 땅의 이 슬픈 이 오욕의 역사를 극복할 수가 없다. 한 말씀 더 드려도 그런 이제 측면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보가 미, 일, 중, 러 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국내의 경제, 소위 말하는 국가 경제의 위기, IMF 외환의 위기,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안보와 경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되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께 걱정을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좀 만들고 있는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과 안보 외교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러한 정치는 저는 이번 기회에 극복하자. 그래서 저는 여야 정파를 모두 포함시키는 죄송합니다.
국가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해서 국가적인 어떤 안보 전략 어떤 목표를 합의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는 뭐 청와대에 있을 때 김대중 정부 대통령 모실 때도 그렇고 국회에 있을 때도 통해통이 계속 있었는데 초당적 대북 정책, 실사구시적 국익외교는 좋은데 문제는 안희정 후보님과의 차이는 안희정 후보님은 대연정할 때도 뭐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지난번에 내공약 받느냐 해서 열심히 제가 외교안보 쪽을 봤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 일괄 타결 이런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렵고 용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오히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건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됐던 거기 때문에 아무리 초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실사구시적 민족 자존외교 이런 부분의 중심 속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2006년 10월 전남대 강연에서 평화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악한 다른 정권과도 대화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저는 정파를 좀 뛰어넘어서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합의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안보가 곧 경제고 안보가 곧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여야의 대화를 통해서 안보 전략에 대한 미래의 구상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30초 앞서겠습니다. 자, 30초 찬스 네. 쓰시겠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이다 발언,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한다 이런 뜻의 비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난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제가 비난 드리고 아니었습니다. 싶은 말씀은 이거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꼭 구한말과 같은 위기 상황을 우리한테 초래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말씀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안 하고 현재 이 잘못된 정책을 끌어가겠다는 뜻인지 정말로 궁금하고 잘못된 건 고치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위험 요소가 생겼습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는 일이지 적당히 미봉할 일이 아닙니다. 자,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이로써 첫 번째 맞짱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8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들께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가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후보자들의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소신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했는데요. 자,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이내에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곤란하거나 답변을 원치 않을 경우엔 답변하기 싫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먼저 안희정 후보죠.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휴가 하겠습니다. 첫 휴가. 네. 첫 휴가. 왜 첫 휴가를 선택하셨습니까? 휴가는 누구에게나 즐겁지 않습니까? 질문 내용도 즐거울런지는 제가 이 봉투를 개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지금 첫 휴가 질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봉투에 밀봉해서 질문 내용을 간직해 왔습니다. 자, 질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신 후에 첫 휴가를 맞았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함께 고생해온 가족들과 작은 섬으로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2의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 국군 2명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다. 이런 참담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자, 안희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자, 어떻게 당장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미 진지게 가동시킨 초당적인 국가전략안보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을 첫 번째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대응에 있어서 현장 지휘 체계를 이미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휴가라고 됐다면 그 사이에 이미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비교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인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도 지적했던 것처럼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등 영입 논란도 있었고요. 또 계속되는 문 후보님의 측근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전국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혁신
공정 인사 시스템을 운영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너무 차기 정부로만 미루고 계시는데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토론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빨리 추미애 대표 등 당이 국회와 함께 DJ식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3당 공동 개혁 정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문 후보님이 과연 국민의당과의 적극적인 그런 이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왜냐?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문 후보님에 대해서 친문 패권주의다 등등 해서 비판을 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3당 공동 개혁정부에 대한 이런 의지가 어떤지, 이런 문 후보님과 저의 정책적인 차이를 비교했는데 전체적인 문 후보님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들고 있어 주시죠. 아, 네. 예, 이 공정 인사 시스템은 저도 뭐 100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공직자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전체 능력을 넓혀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권 교체에서 공직 인사를 할 때는 과거는 때보다 도덕성, 개혁성 이걸 네. 제대로 시간 검증하는 때문에 인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개혁 정부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공동 개혁 정부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네. 또 문재인 정부 최성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공동정부 문제는 잠시만요. 아니 시간이 제가 정권 교체 네. 하고 나면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문제죠. 예. 국민의당과의 갈등 관계가 지금처럼 문 후보님과 이 국민의당의 관계가 악화되면 공동정부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계속 차기 정부로만 미루겠다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사드는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겁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최성 후보님이 말씀하신 DJ식 일괄 타결 그거 우리 정권 교체하면 다음 정부가 해내야죠. 그 일을 우리가 과거에부터 잘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하는 네. 것이죠. 중요한 건 후보님, 지금 어떻든 대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근 인사 관련해서 검증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성에 맞는 그런 이 인적 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측근들의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 끝났죠.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최성 후보님 저한테 정말 말할 기회 주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 앞에 저 깜짝 드렸는데. 놀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예. 또 이제 두 분께서 맞짱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재명 후보 어떤 네. 후보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최성 후보님한테 먼저 좀 의견을 좀 몇 가지 묻고 자,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와 최성 후보 간의 맞짱 토론. 네, 제가 사실 우리 최성 후보님은 발표한 정책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를 네, 상세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 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죠. 이 보육과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네, 물론이죠. 그래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네. 아동과 학생,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네. 기본소득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보육정책, 교육지원정책 아닙니까? 네. 이거 혹시 찬성하시나요? 아주 좋은 제안인데 문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청년 수당을 월 100만 원씩 주는 거 외에도 네. 다양한 수당들을 제공을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8천조에 가까운 국가통합부채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삼성 재벌의 아들이나 또는 정유라 씨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월 1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주는 것보다는 네. 그 예산을 오히려 좀 아껴서 청년 실업
청년 네, 알바생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인 선택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대한 지혜를 좀 네.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선별해서 할 경우에 반드시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별하게 되면 납세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기도 합니다. 복지 전달 비용이 더 들기도 하죠. 만약에 이 100만 원 정도씩의 기본소득을 재정 부담을 자꾸 문제 삼는다면 400조 국가 예산 중에서 28조 7% 조정해서 만들 자신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부분은 청년 배당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네. 대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재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똑같은 1년에 100만 원을 제가 줬을 얘기 좀 때, 할게요. 네. 1년에 100만 원을 줬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청년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제주도에서 받는 사람 제주도에 쓰고 네. 부산에서 받는 사람 부산에 써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재래시장 골목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전국에서 창업하기 할 것이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엄청난 격차가 사라진 그야말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 청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안희정표 그야말로 청산할 세력과 대연정하겠다는 그런 정치로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에 가까워 보이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사실상의 기득권 대연정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의 필수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승 카드인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필승 카드는 이재명뿐이라고 자부합니다.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그야말로 바꿔왔듯이 성남을 바꾸었고 그 실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도 바꾸고 싶습니다. 개혁 대통령,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인수위 없는 국정운영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뿌리 뽑을 만큼 깨끗합니다. 정책과 국정운영 로드맵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준비된 문재인이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 안녕하십니까. 저 안희정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많은 국가적인 위기, 대통령의 탄핵, 안보의 위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십니다.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의 카드이며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안정과 개혁의 리더십, 저 안희정의 새로운 정치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성공시켜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희정 후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지난 5차례에 걸친
토론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종합 1위를 5차례나 허락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왜 신문과 방송에는 나오지 않느냐고. 네, 정말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 최성은 SNS 지지자들이 제안해 주신 SNS 대통령 후보 최성으로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토론회 이후에 저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우리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에 처한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으로서 청렴하고 국정 운영이 풍부한 저 최성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조해내겠습니다. 최성이란 이름 두 자 기억해 주시고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누가 대한민국을 구조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여러분 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세 번의 1대1 맞짱 토론 그리고 두 번의 키워드 토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짱 토론은 각 후보가 자유 주제로 한 후보를 지명해서 총 4분간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발언 기회를 놓쳤다. 이럴 경우에는 각 후보당 딱 한 차례 30초간의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찬스 발언을 쓰고자 할 때는 손을 들어서 사회자에게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대1 맞짱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성 후보부터 후보 중 한 분을 네. 지명해 주시죠. 어떤 분과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요. 자, 네. 그럼 최성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이 있겠습니다. 문 후보님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6차에 걸친 토론을 끝나면 실제 지방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께 충분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론회가 대권 후보들만의 어떤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촛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모두 발언에서 제안했던 SNS를 통해서 후보 간의 어떤 청렴성, 정책적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토론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검증의 기회, 또 우리 정책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와 저의